깊은 밤, 미국 국방부 장관의 집무실에 불이 켜져 있었습니다. 콜린 파월은 책상 앞에 앉아 한 권의 책을 펼쳐들었습니다. 제목은 손자병법, 2500년 전 중국에서 쓰인 전쟁 교과서의 영어 번역본이었습니다. 파월은 베트남 전쟁에서 참혹한 패배를 경험한 군인이었습니다. 그는 알고 있었죠. 무기가 많다고 병사가 많다고 전쟁에서 이기는 게 아니라는 걸. 그래서 그는 동양의 고대 병법서를 읽기 시작했습니다. 그로부터 10년 후 걸프전이 터졌습니다. 전 세계가 또 다른 베트남이 될 거라고 예상했죠. 하지만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미군은 단 100시간 만에 전쟁을 끝냈습니다. 희생은 최소한으로, 승리는 압도적으로. 파월은 기자들 앞에서 말했습니다. 손자의 말대로 했을 뿐입니다. 손자병법. 이 책은 단순한 전쟁 매뉴얼이 아니었습니다. 소프트뱅크의 손정희는 이 책으로 60조 원의 투자 수익을 올렸고, 빌 게이츠는 중국 시장을 장악했으며 트럼프는 백악관 입성에 성공했습니다. 도대체 이 책에는 무엇이 담겨 있을까요? 왜 2500년이 지난 지금도 전쟁터에서, 회의실에서, 협상 테이블에서 여전히 읽히는 걸까요? 오늘 밤 우리는 그 비밀을 찾아갑니다. 싸우지 않고 이기는 법, 그 불멸의 지혜 속으로. 기원전 512년 중국 강남 지역. 오나라의 수도 함려성에 한 남자가 도착했습니다. 그의 이름은 손무, 훗날 사람들이 손자라고 부르게 될 인물이었죠. 그는 평범한 군인이 아니었습니다. 제나라 출신의 병법가였고 전쟁의 본질에 대해 끊임없이 고민하던 사람이었습니다. 당시 중국은 춘추 시대, 크고 작은 나라들이 끊임없이 싸우고 있었죠. 전쟁은 일상이었고 승리는 곧 생존이었습니다. 손무는 수많은 전쟁을 지켜봤습니다. 승리한 나라, 패배한 나라, 살아남은 병사들, 돌아오지 못한 이들, 그리고 그는 깨달았습니다. 전쟁은 명분이 아니라 실리로 판단해야 한다는 것을, 용기가 아니라 계산으로 이겨야 한다는 것을. 오나라의 왕 함려는 야심찬 군주였습니다. 그는 강력한 이웃나라 초나라를 무너뜨리고 싶었죠. 하지만 문제가 있었습니다. 오나라 군대는 용맹했지만 전략이 없었습니다. 감정에 휘둘렸고 계획 없이 싸웠으며 때로는 이유도 모르고 패배했죠. 어느 날 함려는 손무의 소문을 들었습니다. 전쟁을 새로운 방식으로 보는 병법가가 있다는 소문. 왕은 그를 궁으로 불렀습니다. 그대가 쓴 병법서를 보았소. 흥미롭더군. 하지만 글과 실전은 다른 법이오. 그대가 정말 군대를 이끌 수 있는지 시험해보고 싶소. 함려는 손무에게 특이한 과제를 내렸습니다. 궁궐의 궁녀 180명을 두 부대로 나눠 훈련시키라는 것이었죠. 왕의 총애를 받는 후궁 2명을 대장으로 삼았습니다. 손무는 냉정하게 말했습니다. 왕께서 명령하셨으니 따르겠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확인하겠습니다. 제가 내리는 명령은 절대적입니까? 누구라도 어기면 군법으로 처벌해도 됩니까? 함려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물론이요. 그대 마음대로 하시오. 훈련이 시작됐습니다. 손무는 명령을 내렸습니다. 왼쪽으로 돌아. 하지만 궁녀들은 웃기만 했습니다. 명령의 의미를 이해하지 못했죠. 손무는 다시 설명했고 다시 명령했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같았습니다. 궁녀들은 여전히 웃으며 장난처럼 움직였죠. 그때 손무는 차갑게 말했습니다. 명령이 불분명하면 지휘관의 잘못입니다. 하지만 명령을 이해하고도 따르지 않으면 그것은 부대장의 책임입니다. 그는 2명의 대장, 왕이 총애하는 후궁들을 끌어냈습니다. 그리고 군법에 따라 참수하라고 명령했죠. 함려는 깜짝 놀라 소리쳤습니다. 잠깐, 그들은 내가 아끼는 사람들이오. 그만하시오. 하지만 손무는 단호했습니다. 왕께서는 저에게 군대를 맡기셨습니다. 군대를 이끄는 장수는 왕의 명령도 거부할 수 있습니다. 전쟁터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라면. 칼이 떨어졌습니다. 두 후궁은 그 자리에서 목숨을 잃었죠. 궁궐은 얼어붙었습니다. 궁녀들의 얼굴에서 웃음이 사라졌습니다. 손무는 다시 명령했습니다. 왼쪽으로 돌아. 이번에는 모든 궁녀가 정확하게 움직였습니다. 오른쪽, 앞, 뒤.
어떤 명령에도 일사불란하게 반응했죠. 함녀는 말을 잃었습니다. 분노할 수도 칭찬할 수도 없었습니다. 그저 멍하니 서 있을 뿐이었죠. 손무는 왕에게 말했습니다. 군대가 준비되었습니다. 왕께서 원하신다면 지금이라도 불 속으로, 물 속으로 보내실 수 있습니다. 명령대로 움직일 것입니다. 그날 이후 함녀는 손무를 장군으로 임명했습니다. 그리고 손무는 오나라 군대를 이끌고 강대국 초나라를 무너뜨렸습니다. 적은 병력으로 최소한의 희생으로. 사람들은 물었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쉽게 이길 수 있었습니까? 손무는 대답했습니다. 전쟁은 싸우기 전에 이미 끝나 있어야 합니다. 싸움이 시작되면 그것은 이미 실패한 것입니다. 그는 자신의 생각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전쟁이란 무엇인가? 어떻게 이겨야 하는가? 왜 싸워야 하는가? 그렇게 13편의 글이 완성됐습니다. 그것이 바로 손자병법이었습니다. 한자로 6200자, A4 용지 5장 분량의 짧은 책, 하지만 그 안에는 전쟁의 모든 진실이 담겨 있었죠. 손무는 알고 있었습니다. 전쟁은 영광이 아니라는 것을, 필요악이라는 것을. 그래서 그는 이렇게 썼습니다. 전쟁은 국가의 중대사다. 삶과 죽음이 갈리는 곳이고 나라의 존망이 결정되는 곳이다. 신중하게 생각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의 병법은 단순했습니다. 싸우지 말고 이겨라. 피를 흘리지 말고 굴복시켜라. 명분보다 실리를, 용기보다 계산을. 2500년 전 어느 가을밤, 손무는 촛불 아래 마지막 글자를 적었습니다. 그는 알지 못했죠. 자신의 이 짧은 글이 수천 년 후에도 전쟁터에서, 회의실에서, 협상 테이블에서 읽힐 거라는 것을. 밤은 깊어갔고 촛불은 흔들렸으며 손자병법은 그렇게 세상에 나왔습니다. 손자병법이 완성된 후 많은 장군들이 이 책을 읽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은 고개를 갸우뚱거렸죠. 싸우지 말고 이기라고? 그게 말이 되는 소리인가? 당시 전쟁은 명예의 문제였습니다. 용맹한 장수가 적진으로 돌진하고 병사들이 목숨을 걸고 싸우는 것, 그것이 전쟁이었죠. 승리는 피로 쟁취하는 것이었고 희생은 당연한 것으로 여겨졌습니다. 그런데 손자는 달랐습니다. 그는 전쟁의 첫 페이지에 이렇게 썼습니다. 전쟁은 나라의 중대사다. 백성의 생사가 달린 일이고 국가의 존망이 결정되는 순간이다. 가볍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 손자에게 전쟁은 영광이 아니었습니다. 필요악이었죠. 할 수만 있다면 피해야 하는 것. 하지만 정말로 피할 수 없다면 반드시 이겨야 하는 것. 그것도 최소한의 희생으로. 어느 봄날 손자는 제자들에게 물었습니다. 100번 싸워서 100번 이기는 장수가 있다면 그는 명장인가? 제자들은 당연하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백전백승, 그보다 더 위대한 업적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지만 손자는 천천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다. 백전백승은 최선이 아니다. 진정한 명장은 싸우지 않고 이긴다. 제자들은 혼란스러웠습니다. 싸우지 않고 이긴다니 그게 대체 무슨 뜻일까요? 손자는 설명을 이어갔습니다. 100번 싸워서 100번 이기더라도 그 과정에서 병사들이 죽고 자원이 소모되며 백성들이 지쳐갑니다. 전쟁이 길어질수록 나라는 약해지고 승리의 대가는 점점 커지죠. 결국 이겼다 해도 얻는 것보다 잃는 것이 더 많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 최상의 전략은 적의 계략을 무너뜨리는 것이다. 그 다음은 적의 동맹을 끊는 것이고 그 다음이 적의 군대를 치는 것이며 최악은 적의 성을 공격하는 것이다. 성을 공격하는 것, 그것은 가장 많은 희생을 요구합니다. 공성전은 오래 걸리고 병사들은 성벽 아래서 무너지며 승리한다 해도 폐허만 남죠. 손자는 그것을 최악의 선택이라고 말했습니다. 손자병법의 가장 유명한 구절이 여기에 있습니다. 사람들은 흔히 이렇게 알고 있죠. 지피지기면 백전백승, 적을 알고 나를 알면 100번 싸워도 100번 이긴다.
하지만 원문은 조금 다릅니다. 지피지기면 백전불태, 백전백승이 아니라 백전불태, 100번 싸워도 위태롭지 않다는 뜻입니다. 이기는 것이 목표가 아니라 지지 않는 것이 목표였던 거죠. 손자는 계속 말했습니다. 적을 알고 나를 알면 위태롭지 않다. 적을 모르고 나만 알면 한 번 이기고 한 번 진다. 적도 모르고 나도 모르면 싸울 때마다 위험하다. 전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용기가 아니었습니다. 정보였습니다. 적의 상황, 나의 상황을 냉정하게 파악하는 것, 감정에 휘둘리지 않고 계산하는 것. 그렇다면 어떻게 싸우지 않고 이길 수 있을까요? 오나라와 초나라가 대치하고 있었습니다. 초나라는 강대국이었고 오나라는 상대적으로 약했죠. 전면전을 벌이면 오나라가 불리했습니다. 손자는 직접 싸우지 않았습니다. 대신 초나라 내부의 분열을 이용했습니다. 초나라 귀족들 사이의 갈등을 부채질했고 동맹국들을 하나씩 떼어냈으며 초나라 군대가 지칠 때까지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초나라가 스스로 무너졌을 때 오나라 군대가 움직였습니다. 전투는 짧았습니다. 초나라는 제대로 싸워보지도 못하고 항복했죠. 사람들은 물었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쉽게 이겼습니까? 손자는 대답했습니다. 우리는 싸우지 않았습니다. 적이 스스로 무너지도록 만들었을 뿐입니다. 이것이 손자가 말하는 부전승이었습니다. 싸우지 않고 이기는 것, 한 방울의 피도 흘리지 않고 적을 굴복시키는 것. 하지만 그것은 쉽지 않았습니다. 싸우지 않으려면 더 많이 생각해야 했고 더 많이 준비해야 했으며 더 많이 기다려야 했습니다. 급한 성격의 장군들은 견디지 못했죠. 언제까지 기다리란 말이오? 당장 쳐들어가서 이기면 되지 않소? 하지만 손자는 단호했습니다. 이길 수 있을 때까지 기다려야 합니다. 이길 수 없다면 싸워서는 안 됩니다. 그는 또 이렇게 말했습니다. 승리는 만들어지는 것이지 우연히 얻어지는 것이 아니다. 명장은 먼저 이길 수 있는 상황을 만들고 그 다음에 싸움을 건다. 어느 겨울밤 손자는 제자에게 물었습니다. 물은 어떻게 흐르는가? 제자는 대답했습니다.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흐릅니다. 손자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다. 물은 저항이 없는 곳으로 흐른다. 바위를 만나면 돌아가고 틈을 발견하면 파고든다. 전쟁도 마찬가지다. 적의 강한 곳을 피하고 약한 곳을 친다. 그것이 승리의 원리다. 손자병법의 핵심은 여기에 있었습니다. 강한 곳과 싸우지 말고 약한 곳을 찾아라. 적이 준비된 곳을 피하고 준비되지 않은 곳을 쳐라. 적이 예상하는 곳에 가지 말고 예상하지 못하는 곳으로 가라. 그러니 전쟁의 형태는 물과 같아야 한다. 물은 정해진 형태가 없고 전쟁도 정해진 방식이 없다. 적의 상황에 따라 변화하고 지형에 따라 달라진다. 그것이 전쟁의 본질이다. 2500년 전 손자가 남긴 이 원칙은 오늘날까지도 살아있습니다. 싸우지 않고 이기는 법, 그것은 전쟁터에서만 통하는 이야기가 아니었습니다. 회의실에서, 협상 테이블에서, 경쟁의 현장에서 승리는 여전히 싸우기 전에 결정됩니다. 준비된 자가 이기고 계산하는 자가 살아남으며 기다릴 줄 아는 자가 최후의 승자가 됩니다. 손자는 알고 있었습니다. 진정한 승리는 피로 얻는 것이 아니라 지혜로 만드는 것이라는 것을. 기원전 400년 초나라의 어느 장군이 손자병법을 읽고 있었습니다. 그는 책의 첫 장을 펼쳤죠. 거기에는 전쟁을 시작하기 전에 반드시 따져봐야 할 5가지가 적혀 있었습니다. 도, 천, 지, 장, 법, 5글자. 하지만 그 안에는 나라의 운명이 담겨 있었습니다. 손자는 말했습니다. 전쟁을 하기 전에 이 5가지를 계산하라. 이것을 계산하지 않고 전쟁을 시작하는 것은 자살 행위다. 첫 번째, 도란 무엇일까요? 백성과 지도자가 같은 목표를 향하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백성들이 이 전쟁을 지지하는가, 목숨을 걸고 싸울 만한 이유가 있다고 믿는가? 손자는 이렇게 썼습니다. 도란 백성이 지도자와 마음을 같이 하는 것이다. 그래서 백성들이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따른다. 역사는 이것을 증명했습니다. 백성의 지지를 받지 못한 전쟁은 언제나 실패했죠.
아무리 강한 군대라도 명분 없는 전쟁에서는 무너졌습니다. 기원전 220년 진나라가 육국을 정복할 때였습니다. 진나라는 강했지만 그들이 이긴 이유는 힘만이 아니었습니다. 백성들에게 토지를 나눠주고 법을 공평하게 적용했으며 승리의 과실을 함께 나눴죠. 그래서 병사들은 진심으로 싸웠습니다. 반대로 명분 없는 전쟁을 시작한 나라들은 어땠을까요? 병사들은 도망쳤고 백성들은 등을 돌렸으며 결국 내부에서 무너졌습니다. 두 번째 천이란 시간입니다. 때를 아는 것이죠. 지금이 싸울 시기인가? 날씨는 어떤가? 계절은 우리 편인가? 손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천이란 밤과 낮, 추위와 더위, 사계절의 변화다. 전쟁은 타이밍이었습니다. 겨울에 싸우면 병사들이 얼어 죽었고 우기에 움직이면 보급이 끊겼으며 추수철에 전쟁을 벌이면 백성들이 굶주렸습니다. 기원전 300년 연나라가 제나라를 침공했습니다. 하지만 때가 나빴죠. 한겨울이었고 눈이 계속 내렸습니다. 연나라 군대는 추위와 싸우느라 제대로 싸워보지도 못하고 철수해야 했습니다. 반대로 현명한 장수들은 기다릴 줄 알았습니다. 봄이 오기를, 비가 그치기를, 적이 지치기를, 때를 기다리는 자가 결국 이겼습니다. 세 번째, 지란 땅입니다. 지형이죠. 이 전쟁터가 우리에게 유리한가, 산인가 평야인가, 강이 있는가 없는가, 손자는 이렇게 썼습니다. 지란 거리의 멀고 가까움, 지형의 험하고 평탄함, 땅의 넓고 좁음, 생사의 갈림길이다. 같은 군대라도 어디서 싸우느냐에 따라 결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산에서 싸우면 적은 병력으로도 막을 수 있었고 평야에서 싸우면 기병이 유리했으며 강을 등지고 싸우면 퇴로가 없어 필사적으로 싸웠죠. 기원전 500년 손자가 초나라 군대를 맞이했을 때였습니다. 그는 평야에서 정면 대결을 피했습니다. 대신 산악 지형으로 유인했고 좁은 계곡에서 싸웠습니다. 초나라의 대군은 숫자의 이점을 살리지 못했고 결국 패배했죠. 명장은 지형을 읽었습니다. 어디가 유리한지, 어디가 위험한지, 그리고 적을 불리한 곳으로 끌어들였습니다. 네 번째 장이란 장군입니다. 군대를 이끌 사람이죠. 그에게 지혜가 있는가, 신뢰할 수 있는가, 용기가 있는가, 엄격한가, 인자한가. 손자는 이렇게 정의했습니다. 장이란 지혜, 신뢰, 인자함, 용기, 엄격함이다. 5가지가 모두 갖춰진 장군은 드물었습니다. 지혜로우면서도 용감하고 엄격하면서도 인자한 사람. 그런 장군을 만나는 것은 나라의 행운이었죠. 역사 속 명장들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한시는 지혜가 뛰어났고 항우는 용맹했으며 조조는 엄격했습니다. 하지만 완벽한 장군은 없었죠. 그래서 명군은 장군의 장점을 살리고 단점을 보완했습니다. 손자는 경고했습니다. 유능한 장군을 믿지 못하면 전쟁에서 진다. 왕이 전쟁터에 간섭하면 군대는 혼란에 빠진다. 좋은 장군을 선택하는 것만큼 중요한 것이 그를 믿고 맡기는 것이었습니다. 5번째, 법이란 시스템입니다. 군대의 조직, 보급체계, 명령체계죠. 제대로 된 시스템이 갖춰져 있는가? 손자는 말했습니다. 법이란 군대의 편제, 관직의 임명, 보급의 관리다. 전쟁은 힘만으로 이기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병사들에게 제때 밥을 먹이고 무기를 보급하며 명령을 정확하게 전달하는 것, 그런 지루하고 세밀한 일들이 승패를 갈랐습니다. 기원전 208년 한나라와 초나라가 싸웠습니다. 항우는 용맹했지만 보급을 무시했습니다. 반면 유방은 약했지만 시스템을 갖췄죠. 병사들은 제때 밥을 먹었고 무기는 계속 보급됐으며 부상자는 치료받았습니다. 전쟁이 길어질수록 차이가 드러났습니다. 항우의 군대는 굶주리고 지쳐갔고 유방의 군대는 안정적으로 유지됐습니다. 결국 이긴 것은 유방이었습니다. 손자는 이 5가지를 계산하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냉정하게 물었습니다. 누가 도를 갖췄는가? 누가 천의 이점을 가졌는가? 누가 지를 점령했는가? 누가 더 나은 장을 가졌는가? 누가 법을 확립했는가? 5가지 중 셋 이상이 우리 편이라면 싸워도 됩니다. 하지만 반반이거나 불리하다면 손자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싸우지 마라.
이길 수 없다. 어느 가을날 한 젊은 장수가 손자에게 물었습니다. 선생님, 저는 용맹합니다. 병사들도 충성스럽습니다. 왜 기다려야 합니까? 지금 당장 쳐들어가면 안 됩니까? 손자는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용기로는 한 번 이길 수 있다. 하지만 계산으로 100번 이긴다. 자네가 이기고 싶다면 먼저 이 5가지를 점검하라. 그리고 모든 조건이 우리 편일 때 움직여라. 젊은 장수는 불만스러웠습니다. 하지만 몇 년 후 그는 손자의 말을 이해했습니다. 준비 없이 뛰어든 전쟁에서 참패를 겪은 후였죠. 도, 천, 지, 장, 법. 이 5글자는 오늘날에도 살아있습니다. 사업을 시작하기 전에, 프로젝트를 시작하기 전에, 중요한 결정을 내리기 전에 사람들은 여전히 이것을 따집니다. 목표가 명확한가? 지금이 적절한 시기인가? 시장 환경이 유리한가? 리더가 유능한가? 시스템이 갖춰져 있는가? 5가지 질문, 2500년 전에도 지금도 승부를 가르는 것은 결국 같았습니다. 이길 준비가 되어 있는가? 그것만이 중요했습니다. 기원전 410년 위나라와 조나라가 국경에서 대치하고 있었습니다. 양측 모두 10만 대군을 동원했고 진영을 세우고 서로를 노려봤죠. 하지만 아무도 먼저 공격하지 않았습니다. 석 달이 지났습니다. 6달이 지났습니다. 병사들은 지쳐갔고 식량은 바닥나기 시작했으며 백성들은 세금에 짓눌렸습니다. 결국 두 나라는 협상했고 전쟁은 흐지부지 끝났죠. 누가 이겼을까요? 아무도 이기지 못했습니다. 둘 다 졌습니다. 손자는 이런 전쟁을 경고했습니다. 그는 손자병법 제2편 작전편에서 이렇게 썼습니다. 전쟁은 빠르게 끝내야 한다. 오래 끌면 병사들이 지치고 예리함이 무뎌지며 국력이 소모된다. 전쟁의 가장 큰 적은 적군이 아니었습니다. 시간이었습니다. 전쟁이 길어질수록 비용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났고 백성들은 고통받았으며 나라는 약해졌죠. 손자는 계산했습니다. 전차 1000대, 수송 마차 1000대, 갑옷 입은 병사 10만 명을 천리 밖으로 보내면 어떻게 될까요? 매일 1000냥의 금이 듭니다. 집에서 나가는 비용, 전선에서 쓰는 비용, 무기와 갑옷 수리 비용까지. 이렇게 돈을 써가며 전쟁을 몇 년씩 끌면 어떻게 되는가? 나라가 망한다. 손자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전쟁에서 승리를 추구하는 것은 들어봤지만 교묘하게 오래 끄는 것은 들어본 적이 없다. 속전속결, 빠르게 끝내라. 그것이 손자가 강조한 첫 번째 원칙이었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빠르게 끝낼 수 있을까요? 손자는 답을 알고 있었습니다. 적의 식량을 빼앗는 것이죠. 적지에서 식량 한 종을 빼앗는 것은 우리나라에서 실어온 식량 20종과 같다. 보급선은 길었고 비용은 엄청났습니다. 식량을 전선까지 운반하는 과정에서 절반 이상이 소모됐죠. 그러니 차라리 적의 식량을 빼앗는 것이 훨씬 효율적이었습니다. 기원전 204년 한신이 조나라를 칠 때였습니다. 그는 정면 대결을 피했습니다. 대신 조나라의 보급로를 끊었죠. 식량이 떨어진 조나라 군대는 무너졌고 한신은 최소한의 희생으로 승리했습니다. 손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므로 현명한 장수는 적의 식량을 먹이고 적의 자원을 쓴다. 그래야 전쟁이 빨리 끝난다. 속도만으로는 부족했습니다. 기세가 필요했죠. 손자병법, 저편, 병세편. 여기서 손자는 기세의 중요성을 말합니다. 전쟁에서 이기는 것은 기세다. 기세란 무엇일까요? 눈에 보이지 않는 힘입니다. 승리의 분위기, 압도적인 흐름, 꺾이지 않는 기운, 그것이 기세였습니다. 손자는 이렇게 비유했습니다. 거센 물이 돌을 떠내려 보내는 것, 그것이 기세다. 매가 순식간에 먹이를 낚아채는 것, 그것이 타이밍이다. 물은 평소에는 부드럽지만 기세가 붙으면 돌도 옮깁니다. 매는 느리게 날다가도 순간적으로 엄청난 속도로 덮치죠. 전쟁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기세는 어떻게 만들어질까요? 손자는 말했습니다.
기세는 사람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형세에서 나온다. 용감한 병사 한 명이 있다고 해서 기세가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승리의 구조를 만들어야 했죠. 연속된 작은 승리들, 적의 혼란, 아군의 당열, 그런 것들이 모여 기세가 됐습니다. 기원전 204년 한나라 장수 한신이 위수를 건널 때였습니다. 그는 병사들을 강을 등지고 배치했습니다. 퇴로가 없는 상황, 병사들은 죽을 각오로 싸울 수밖에 없었죠. 적군은 비웃었습니다. 병법도 모르는 멍청이로군, 강을 등지고 싸우다니. 하지만 한신의 계산은 달랐습니다. 병사들에게 필사의 기세를 불어넣는 것, 도망칠 수 없다면 싸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 절박함이 기세가 됐죠. 전투가 시작됐습니다. 한신의 병사들은 미친 듯이 싸웠습니다. 뒤가 없었으니까요. 적군은 당황했고 밀려났으며 결국 패배했습니다. 손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병사를 위험한 곳에 두면 살아남고 죽을 곳에 두면 살아난다. 기세는 전염됐습니다. 한 명이 용감하게 싸우면 옆 사람도 따라했고 한 부대가 승리하면 다른 부대도 힘을 얻었죠. 반대로 한 부대가 무너지면 전체가 흔들렸습니다. 손자는 경고했습니다. 아침 기세는 예리하고 낮 기세는 느슨하며 저녁 기세는 돌아가고 싶어 한다. 시간이 지나면 기세는 약해졌습니다. 그래서 명장은 기세가 최고조일 때 공격했죠. 아침 일찍 승리의 분위기가 한창일 때, 적이 혼란스러울 때 기세와 속도는 함께 작동했습니다. 빠르게 움직여서 적이 대응할 틈을 주지 않고 기세를 몰아서 적의 의지를 꺾는 것. 그것이 손자가 말하는 전쟁의 리듬이었습니다. 어느 겨울밤 손자는 제자에게 물었습니다. 바위를 산 위에서 굴리면 어떻게 되는가? 제자는 대답했습니다. 빠르게 굴러 내려가고 아무도 막을 수 없습니다. 손자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것이 기세다.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빠르게 거침없이 전쟁도 그래야 한다. 바위는 처음에는 천천히 움직입니다. 하지만 속도가 붙으면 아무도 막을 수 없죠. 전쟁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준비는 천천히, 실행은 빠르게. 손자는 마지막으로 이렇게 썼습니다. 전쟁은 속도를 귀하게 여긴다. 적의 예상 밖을 이용하고 적이 가지 않는 길로 가며 적이 방비하지 않은 곳을 친다. 느린 전쟁은 모두를 죽입니다. 아군도 백성도 나라도. 하지만 빠른 전쟁은 살립니다. 최소한의 희생으로 최대한의 결과를. 2500년 전 손자가 남긴 이 원칙은 오늘날에도 유효합니다. 비즈니스에서, 협상에서, 경쟁에서 느리게 움직이면 기회를 놓치고 기세를 잃으면 무너지며 망설이면 패배합니다. 승리는 빠르게 움직이는 자의 것이고 기세는 주저하지 않는 자가 만들며 결과는 결단력 있는 자가 가져갑니다. 손자는 알고 있었습니다. 전쟁의 본질은 속도와 기세라는 것을. 기원전 350년 제나라와 위나라가 전쟁을 벌였습니다. 위나라 장수 방연은 명장이었죠. 그는 제나라 국경에 철벽 같은 방어선을 구축했습니다. 성벽은 높았고 병사들은 충분했으며 식량은 넉넉했습니다. 제나라 장수 손비는 고민에 빠졌습니다. 정면으로 부딪히면 이길 수 없었죠. 성을 공격하려면 수많은 병사가 죽을 것이고 설령 이긴다 해도 피해가 너무 클 것이었습니다. 그때 손비는 손자병법 제6편 허실편을 떠올렸습니다. 적이 준비한 곳을 치지 말고 준비하지 않은 곳을 쳐라. 손비는 반견의 방어선을 공격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제나라 군대를 돌려 위나라 수도로 향했죠. 반견은 놀랐습니다. 수도가 위험에 처했으니 돌아가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반견은 철벽 같은 방어선을 버리고 황급히 군대를 돌렸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손빈이 기다리고 있었죠. 지친 위나라 군대는 제대로 싸워보지도 못하고 무너졌습니다. 이것이 손자가 말하는 허실의 기술이었습니다. 손자는 이렇게 썼습니다. 전쟁을 잘하는 자는 적을 움직이고 적에게 움직이지 않는다. 강한 것과 싸우지 말고 약한 것을 치라. 적이 많은 곳을 피하고 적이 없는 곳을 공격하라. 그것이 승리의 비결이었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적의 허점을 찾을 수 있을까요? 손자는 말했습니다. 형태를 드러내면 적은 준비한다. 형태를 감추면 적은 혼란스러워한다. 자신의 의도를 숨기는 것, 그것이 첫 번째였습니다. 동쪽을 칠 것처럼 보이면서 서쪽을 치고 후퇴하는 것처럼 보이면서 공격하며 약한 척하면서 강하게 나가는 것. 기원전 204년 한 신이 조나라를 칠 때였습니다. 그는 군대를 둘로 나눴습니다. 작은 부대는 정면에서 시끄럽게 떠들며 조나라의 주의를 끌었고 큰 부대는 뒤로 돌아가 조나라의 본진을 습격했습니다. 조나라는 정면의 작은 부대만 보고 방심했습니다. 그리고 뒤에서 습격당했을 때는 이미 늦었죠. 한신의 군대는 조나라 군대를 포위했고 조나라는 항복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손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적이 대비하는 곳이 많으면 싸울 수 있는 곳이 적어진다. 적이 모든 곳을 지킬 수는 없습니다. 동쪽을 지키면 서쪽이 약해지고 앞을 지키면 뒤가 비며 오른쪽을 지키면 왼쪽이 허술해집니다. 명장은 적이 약한 그 한 곳을 찾아냈습니다. 그러므로 적을 준비시키면 우리는 많아진다. 적이 우리를 준비하게 만들면 우리는 적어진다. 어느 여름날 손자는 제자들에게 물었습니다. 물이 흐를 때 어디로 가는가? 제자들은 대답했습니다. 낮은 곳으로 갑니다. 손자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물은 높은 곳을 피하고 낮은 곳으로 흐른다. 전쟁도 마찬가지다. 적의 강한 곳을 피하고 약한 곳을 친다. 물은 바위를 만나면 정면으로 부딪히지 않습니다. 돌아가죠. 틈을 발견하면 파고들고 약한 곳을 만나면 무너뜨립니다. 전쟁도 그래야 했습니다. 손자는 계속 말했습니다. 형태를 극도로 발전시키면 형태가 없어진다. 형태가 없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예측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적이 우리가 어디를 칠지 모르면 모든 곳을 지켜야 합니다. 하지만 모든 곳을 지키는 것은 아무 곳도 제대로 지키지 못하는 것과 같았죠. 기원전 490년경 오나라와 월나라가 싸웠습니다. 오왕 부차는 강했지만 월왕 구천은 약했습니다. 구천은 정면 대결을 피했습니다. 대신 20년을 기다렸죠. 그동안 구천은 오나라에 복종하는 척했고 공물을 바쳤으며 신하처럼 행동했습니다. 부차는 방심했습니다. 그리고 구천이 오랜 준비 끝에 공격했을 때 오나라는 무너졌습니다. 손자는 이것을 예언한 것처럼 썼습니다. 적에게 우리의 실체를 모르게 하라. 그러면 적은 여러 곳을 대비해야 하고 여러 곳을 대비하면 우리가 싸울 곳의 적은 적어진다. 허실의 핵심은 집중이었습니다. 적은 분산시키고 우리는 집중하는 것. 손자는 이렇게 비유했습니다. 나는 하나로 모이고 적은 열로 흩어진다. 나는 10배의 힘으로 적의 하나를 친다. 그러면 우리는 많고 적은 적다. 전체 병력이 적더라도 상관없습니다. 한 지점에서 우리가 더 많으면 됩니다. 적이 10,000명이고 우리가 5,000명이라도 적을 흩어지게 만들어 한 곳에 1,000명만 있게 하면 우리는 5,000대 1,000으로 싸울 수 있습니다. 손자는 말했습니다. 싸울 땅과 싸울 날을 알면 1,000리를 가서도 싸울 수 있다. 언제, 어디서 싸울지를 우리가 정하는 것, 그것이 주도권이었습니다. 적이 원하는 시간, 원하는 장소에서 싸우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원하는 조건에서 싸우는 것. 기원전 200년 항우와 유방이 홍문에서 만났습니다. 항우는 강했고 유방은 약했죠. 항우의 참모범증은 지금 유방을 죽이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항우는 망설였고 유방은 도망쳤습니다. 몇 년 후 상황이 역전됐습니다. 유방이 강해지고 항우가 약해졌죠. 이번에는 유방이 시간과 장소를 정했습니다. 해에서 항우를 포위했고 항우는 자결했습니다. 손자는 경고했습니다. 적이 편안하면 괴롭히고 배부르면 굶주리게 하며 머물러 있으면 움직이게 하라. 적을 우리가 원하는 곳으로 끌어내는 것, 그것이 허실의 마지막 기술이었습니다. 어느 가을밤 한 장수가 손자에게 물었습니다. 선생님, 적이 우리보다 강하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손자는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강한 적과 정면으로 싸우지 마라. 적의 허를 찾아라. 적이 없는 곳으로 가고 적이 약한 곳을 치며 적이 예상하지 못한 때를 노려라. 그러면 약한 자도 강한 자를 이길 수 있다. 허실의 기술, 그것은 단순히 속임수가 아니었습니다. 힘을 효율적으로 쓰는 방법이었죠. 헛된 곳에 힘을 낭비하지 않고 결정적인 순간에 모든 것을 쏟아붓는 것. 2500년이 지난 지금도 승리는 여전히 같은 원칙을 따릅니다. 강한 것과 정면으로 부딪히지 말고 약한 곳을 찾아라. 적이 예상하는 곳으로 가지 말고 예상하지 못하는 곳으로 가라. 적을 흩어지게 하고 우리는 집중하라. 그것이 손자가 남긴 약자가 강자를 이기는 유일한 방법이었습니다. 1990년 8월 2일 이라크 군대가 쿠웨이트 국경을 넘었습니다. 사담 후세인은 자신만만했죠. 그는 100만 대군을 보유하고 있었고 중동 최강의 군사력을 자랑했으며 베트남전에서 미국이 얼마나 고통받았는지 알고 있었습니다. 미국은 오지 못할 것이다. 설령 온다 해도 베트남처럼 수렁에 빠질 것이다. 하지만 사담은 한 가지를 몰랐습니다. 미군 합동참모본부 의장 콜린 파월이 지난 15년 동안 무엇을 공부했는지를 워싱턴 DC 국방부 장관실, 파월은 책상 위에 펼쳐진 지도를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중동, 사우디아라비아, 쿠웨이트, 이라크. 그의 손에는 낡은 책 한 권이 들려 있었죠. 손자병법이었습니다. 파월은 베트남전 참전 용사였습니다. 그는 정글에서 매복에 걸렸고 동료들이 죽어가는 것을 봤으며 목표도 없고 계획도 없는 전쟁이 어떻게 끝나는지 경험했습니다. 그는 다짐했죠. 다시는 그런 전쟁을 하지 않겠다고. 그래서 그는 동양의 고대 병법서를 읽기 시작했습니다. 2500년 전에 쓰인 글이었지만 거기에는 베트남에서 배우지 못한 진실이 담겨 있었습니다. 손자는 이렇게 썼습니다. 전쟁을 시작하기 전에 5가지를 따져라. 도, 천, 지, 장, 법. 파월은 체크리스트를 만들었습니다. 훗날 파월 독트린이라고 불리게 될 원칙이었죠. 첫째, 국가의 핵심 이익이 위협받고 있는가? 둘째, 다른 비폭력적 해결책은 모두 시도했는가? 셋째, 명확한 출구 전략이 있는가? 넷째, 국제적 지지를 받고 있는가? 다섯째, 압도적인 군사력을 투입할 수 있는가? 손자의 도천지장법과 놀라울 만큼 닮아 있었습니다. 파월은 대통령에게 보고했습니다. 5가지 조건이 모두 충족됩니다. 우리는 싸워야 하고 싸우면 이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이길 것인가? 파월은 다시 손자병법을 펼쳤습니다. 제2편 작전편, 거기에 답이 있었습니다. 전쟁은 속도를 중시한다. 빠르게 이기는 것은 들어봤지만 느리게 끄는 것은 들어본 적이 없다. 베트남전은 10년 넘게 끌었습니다. 매일 병사들이 죽었고 매달 돈이 쏟아져 나갔으며 미국 국민들은 전쟁에 지쳐갔습니다. 결국 미국은 이기지 못하고 철수했죠. 파월은 결심했습니다. 이번에는 다르게 하겠다고. 빠르게, 압도적으로, 확실하게. 1991년 1월 17일 사막의 폭풍 작전이 시작됐습니다. 첫 번째 단계는 공중 폭격이었습니다. B-52 폭격기들이 이라크 상공을 날았고 토마호크 미사일이 빗발쳤으며 스텔스 전투기들이 레이더를 피해 목표물을 파괴했습니다. 손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적이 준비하지 못한 곳을 치고 예상하지 못한 때를 노려라. 이라크군은 지상전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참호를 팠고 지뢰를 매설했으며 전차를 배치했죠. 하지만 파월은 하늘에서 왔습니다. 42일 동안 쉬지 않고 폭격했습니다. 이라크의 통신망이 무너졌습니다. 보급로가 끊겼습니다. 지휘체계가 마비됐습니다. 병사들은 고립됐고 식량은 떨어졌으며 사기는 바닥을 쳤습니다. 손자는 이렇게 썼습니다. 적의 계략을 무너뜨리는 것이 최상이고 동맹을 끊는 것이 그 다음이며 군대를 치는 것이 그 다음이다. 파월은 이라크군과 직접 싸우기 전에 이미 전쟁을 끝내고 있었습니다. 보급을 끊고 통신을 마비시키며 고립시켰죠. 2월 24일 지상전이 시작됐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전투가 아니었습니다. 일방적인 압도였죠. 미군은 압도적인 병력으로 밀고 들어갔습니다. 50만 대군, 2,000대의 전차, 1,000대의 헬기, 이라크군은 제대로 저항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손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승산이 보이면 싸우고 승산이 없으면 싸우지 마라. 싸울 때는 압도적으로 싸워라. 파월은 중간 정도의 병력을 보내지 않았습니다. 필요한 것보다 훨씬 많이 보냈습니다. 확실하게 이기기 위해서였죠. 사흘이 지났습니다. 이라크 공화국 수비대가 무너졌습니다. 나흘째 되던 날 쿠웨이트가 해방됐습니다. 100시간, 딱 100시간 만에 지상전이 끝났습니다. 전 세계가 충격에 빠졌습니다. 사람들은 제2의 베트남을 예상했습니다. 끝없는 수렁, 매일 죽어가는 병사들, 몇 년씩 끄는 전쟁, 하지만 결과는 정반대였습니다. 미군 사망자 148명, 이라크군 사망자 수만 명, 전쟁 기간 100시간, 전 세계는 미군의 압도적인 승리를 목격했습니다. 기자가 파월에게 물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빨리 끝낼 수 있었습니까? 파월은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우리는 손자의 원칙을 따랐을 뿐입니다. 이길 준비가 될 때까지 기다렸고 준비가 되자 압도적으로 움직였으며 빠르게 끝냈습니다. 파월은 손자병법의 핵심을 완벽하게 실행했습니다. 전쟁 전 철저한 계산, 도천지장법을 점검했고 모든 조건이 유리할 때까지 기다렸습니다. 속전속결, 40일의 공중 폭격과 100시간의 지상전, 적에게 숨 쉴 틈을 주지 않았습니다. 압도적 전력, 필요한 것보다 2배, 3배의 병력을 투입했습니다. 확실하게 이기기 위해서였죠. 적의 허를 찌름, 정면 공격이 아니라 측면 우회, 공중에서 지상으로 예상을 빗나가는 움직임. 전쟁이 끝난 후 파월은 기자들 앞에서 말했습니다. 손자는 2500년 전에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전쟁은 빨리 끝내야 한다고. 싸우지 않고 이기는 것이 최선이지만 싸워야 한다면 압도적으로 이겨야 한다고. 우리는 그 원칙을 따랐을 뿐입니다. 걸프전은 현대전에서 손자병법이 여전히 통한다는 것을 증명했습니다. 무기는 변했고 전술은 발전했지만 전쟁의 본질은 여전히 같았습니다. 이기는 전쟁의 조건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철저한 준비, 압도적 전력, 빠른 실행, 명확한 목표. 그날 밤 백악관 집무실, 파월은 책상 위에 손자병법을 덮었습니다. 2500년 전의 지혜가 오늘 밤 다시 한번 증명됐습니다. 전쟁은 용기가 아니라 계산으로 이기는 것이고 희생이 아니라 지혜로 끝내는 것이며 명분이 아니라 실리로 판단하는 것이라는 것을 2000년 어느 가을날 중국 항저우의 작은 아파트, 한 일본인 사업가가 좁은 계단을 올라가고 있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손정의, 소프트뱅크 창업자였죠. 그는 평범한 사업가가 아니었습니다. 24살에 사업을 시작했고 35세 일본 최대 소프트웨어 유통회사를 만들었으며 43세 나이에 아시아 IT 산업의 거물이 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날 그는 긴장하고 있었습니다. 지금 만나러 가는 사람이 누구인지 확신이 서지 않았거든요. 마윈. 항저우의 무명 영어 교사 출신 창업자, 겨우 40명의 직원을 둔 신생 인터넷 회사 알리바바의 대표. 아파트 문이 열렸습니다. 마윈이 나왔습니다. 작은 체구, 특이한 외모, 하지만 눈빛만은 불타오르고 있었죠. 마윈은 자신의 비전을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중국의 중소기업들을 위한 전자상거래 플랫폼, 전 세계와 연결되는 시장, 누구나 물건을 팔고 살 수 있는 공간. 손정희는 조용히 듣고 있었습니다. 그의 머릿속에서는 계산이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할아버지로부터 물려받은 한 권의 책을 떠올렸죠. 손자병법. 손정희는 손자병법을 특별히 아꼈습니다. 어릴 때부터 손자병법을 읽고 또 읽었습니다. 27살 때는 손자병법을 분석해 손정의 병법이라는 자신만의 전략서까지 만들었죠. 그는 사업을 전쟁으로 봤습니다. 시장은 전쟁터였고 경쟁자는 적이었으며 투자는 병력 배치였습니다.
그리고 모든 중요한 결정을 내릴 때 그는 손자병법의 5가지 원칙을 적용했습니다. 도천지장법. 손정희는 마윈을 보며 체크리스트를 돌렸습니다. 첫째, 도. 목표가 명확한가? 마윈은 열정적으로 말했습니다. 중국의 수백만 중소기업을 세계와 연결하고 싶습니다. 장벽을 없애고 기회를 만들고 싶습니다. 손정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명확했습니다. 이 사람은 자기가 무엇을 하려는지 정확히 알고 있었죠. 둘째, 지금이 적절한 시기인가? 2000년 인터넷 버블이 터진 직후였습니다. 많은 IT 기업들이 무너지고 있었고 사람들은 인터넷에 회의적이었습니다. 하지만 손정희는 달리 봤습니다. 손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남들이 두려워할 때가 기회다. 지금이었습니다. 경쟁자들이 움츠러드는 순간 과감하게 움직이는 자가 시장을 장악합니다. 손정희는 버블 붕괴를 위기가 아니라 기회로 봤습니다. 셋째, 시장 환경이 유리한가? 중국 13억 인구, 폭발적으로 성장하는 경제, 막 시작되는 인터넷 혁명. 손정희는 알고 있었습니다. 중국 시장은 거대한 미개척지라는 것을. 손자는 이렇게 썼습니다. 지형을 아는 자가 전쟁을 지배한다. 중국이라는 전장. 그곳은 위험하지만 기회로 가득했습니다. 누가 먼저 선점하느냐가 승부를 가를 것이었죠. 넷째, 리더가 유능한가? 손정희는 마윈을 관찰했습니다. 작은 체구, 평범한 외모, 하지만 그 눈빛, 포기하지 않는 집념, 사람을 끌어당기는 카리스마, 비전을 현실로 만들겠다는 의지. 손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장군의 능력이 승패를 가른다. 손정희는 직감했습니다. 이 사람은 해낼 것이다. 조건이 불리해도, 자원이 부족해도 이 사람은 방법을 찾을 것이다. 다섯째, 법. 시스템이 갖춰져 있는가? 알리바바는 작았습니다. 40명의 직원, 좁은 사무실, 부족한 자금. 하지만 구조는 탄탄했습니다. 명확한 비전, 헌신적인 팀, 실행 가능한 계획. 손자는 이렇게 썼습니다. 작지만 단단한 조직이 크지만 느슨한 조직을 이긴다. 손정희는 계산을 끝냈습니다. 5가지 조건 모두 충족됐습니다. 마윈의 프레젠테이션이 끝났습니다. 6분이 흘렀습니다. 손정희는 일어섰습니다. 투자하겠습니다. 마윈이 놀란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얼마나 생각해 보시겠습니까? 손정희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이미 결정했습니다. 2천만 달러를 투자하겠습니다. 6분, 단 6분 만에 당시 한화로 약 240억 원의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미쳤다고 했습니다. 무명의 중국 회사에 인터넷 버블이 터진 직후에 거액을 투자한다고? 하지만 손정희는 확신했습니다. 그는 손자병법을 믿었습니다. 5가지 조건이 맞으면 움직여라, 주저하지 마라, 빠르게 결정하고 압도적으로 투자하라. 손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때를 아는 자는 빠르게 움직이고 기회를 보는 자는 과감하게 잡는다. 손정희는 또 다른 손자의 원칙을 적용했습니다. 속전속결. 전쟁은 속도를 중시한다. 그는 빠르게 투자했고 추가로 지원했으며 알리바바가 필요한 모든 것을 제공했습니다. 경험, 네트워크, 조언,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10년이 흘렀습니다. 2014년 알리바바가 뉴욕 증권거래소에 상장됐습니다. 역사상 최대 규모의 IPO였죠. 소프트뱅크가 보유한 알리바바 지분 가치는 한화로 60조 원에 육박했습니다. 2천만 달러가 60조 원이 된 것입니다. 3,000배의 수익. 투자 역사상 전설이 됐습니다. 기자들이 물었습니다. 어떻게 그런 결정을 6분 만에 내릴 수 있었습니까? 손정희는 대답했습니다. 6분이 아니었습니다. 27년이었습니다. 제가 손자병법을 공부한 시간이죠. 저는 그날 도천지장법을 확인했을 뿐입니다. 손정희에게 손자병법은 단순한 고전이 아니었습니다. 실전 무기였죠. 모든 중요한 투자 결정에서 그는 5가지를 물었습니다. 명확한 비전이 있는가? 지금이 적절한 시기인가? 시장이 유리한가? 리더가 유능한가? 시스템이 갖춰져 있는가? 5가지가 모두 예라면 그는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과감하게, 빠르게, 압도적으로 움직였습니다.
손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승산이 보이면 천리를 가도 싸울 수 있다. 손정희는 일본에서 중국까지 날아갔고 무명의 회사에 거액을 투자했으며 전 세계가 의심할 때 혼자 확신했습니다. 그리고 이겼습니다. 어느 겨울밤 손정희는 기자에게 말했습니다. 사람들은 제가 운이 좋았다고 합니다. 하지만 운은 준비된 자에게만 옵니다. 저는 손자병법으로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기회가 왔을 때 잡았을 뿐입니다. 2500년 전 전쟁터에서 쓰인 원칙이 2000년 비즈니스 세계에서도 통했습니다. 시대는 변해도 승리의 본질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철저한 준비, 빠른 결단, 과감한 실행, 그것이 손자가 말한 승리의 공식이었고 손정희가 증명한 성공의 비결이었습니다. 마위는 훗날 이렇게 말했습니다. 손정희를 만난 것은 행운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가 손자병법을 알았다는 것은 우리 모두의 행운이었습니다. 6분의 결정, 60조 원의 결과, 2500년의 지혜, 손자병법은 여전히 살아 있었습니다. (1990년대) 중반 미국 시애틀 마이크로소프트 본사. 중국 베이징에서 날아온 한 통의 보고서가 빌 게이츠의 책상에 놓였습니다. 중국에서 윈도우 불법 복제가 심각합니다. 추정 피해액만 수억 달러입니다. 빌 게이츠는 보고서를 읽으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주변 참모들은 이해할 수 없었죠. 수백억 원의 손실인데 왜 웃는 걸까요? 아무것도 하지 마세요. 네. 하지만 회장님, 내버려 두세요. 지금은 싸울 때가 아닙니다. 빌 게이츠는 손자병법을 읽었습니다. 그는 이 고대 병법서를 추천 도서로 꼽았고 그의 경영 전략 곳곳에서 손자의 원칙이 드러났습니다. 손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먼저 이길 수 있는 형세를 만들고 그 다음에 싸워라. 중국 시장, 13억 인구, 폭발적으로 성장하는 경제. 하지만 소프트웨어에 돈을 내는 문화는 없었습니다. 정품을 강요하면 중국 정부는 자국 운영체제를 만들 것이고 사람들은 리눅스로 갈 것이며 마이크로소프트는 영원히 중국 시장을 잃을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빌 게이츠는 불법 복제를 방치했습니다. 아니, 오히려 조용히 장려했습니다. 중국의 모든 컴퓨터에 윈도우가 깔리도록 불법이든 합법이든 상관없이 5년이 흘렀습니다. 10년이 흘렀습니다. 중국의 모든 기업, 모든 학교, 모든 정부기관이 윈도우를 썼습니다. 다른 운영체제는 생각할 수조차 없었죠. 윈도우가 표준이 됐습니다. 그리고 그때 빌 게이츠가 움직였습니다. 이제 정품을 사용하셔야 합니다. 중국 정부는 당황했습니다. 하지만 선택지가 없었습니다. 모든 시스템이 윈도우로 돌아가고 있었으니까요. 바꾸려면 수조 원이 들고 몇 년이 걸리며 모든 업무가 마비될 것이었습니다. 중국은 정품을 사기 시작했습니다. 수억 달러, 수십억 달러. 그렇게 윈도우는 중국 시장을 완전히 장악했습니다. 손자는 이렇게 썼습니다. 싸우지 않고 적을 굴복시키는 것이 최선이다. 빌 게이츠는 한 번도 중국과 싸우지 않았습니다. 법적 소송도 정치적 압박도 없었습니다. 그저 기다렸을 뿐입니다. 중국이 스스로 윈도우 없이는 살 수 없게 될 때까지. 어느 기자가 물었습니다. 불법 복제를 방치한 것이 전략이었습니까? 빌 게이츠는 대답했습니다. 그들이 불법으로라도 우리 제품을 쓰게 하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일단 익숙해지면 다른 걸 쓸 수 없습니다. 이것이 손자가 말하는 형세를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같은 시기 미국 뉴욕 또 다른 사업가가 손자병법을 읽고 있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였죠. 트럼프는 부동산 재벌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단순한 건물주가 아니었습니다. 협상의 달인이었고 거래의 천재였으며 예측 불가능한 전략가였습니다. 그는 자신의 책 거래의 기술에서 이렇게 썼습니다. 최고의 거래는 상대방이 예상하지 못할 때 이루어진다. 손자도 같은 말을 했습니다. 적이 대비하지 않은 곳을 치고 예상하지 못한 곳으로 가라. 2016년 트럼프는 대통령 선거에 출마했습니다. 모두가 비웃었습니다. 정치 경험도 없고 막말을 일삼으며 예측 불가능한 사람, 당선될 리 없다고 했죠. 하지만 트럼프는 손자의 원칙을 알고 있었습니다. 모두가 동쪽을 보고 있을 때 서쪽으로 가라.
전통적인 정치인들은 점잖게 말했습니다. 신중하게 행동했고 여론조사를 따랐으며 전문가의 조언을 들었습니다. 트럼프는 정반대로 했습니다. 거칠게 말했고 직설적으로 행동했으며 여론조사를 무시했고 전문가를 비웃었습니다. 사람들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일부는 열광했죠. 손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형태를 감추면 적은 혼란스러워한다. 트럼프의 전략은 예측 불가능이었습니다. 오늘 한 말을 내일 뒤집었고 동맹을 위협했다가 갑자기 칭찬했으며 적을 공격하다가 악수를 청했습니다. 상대방은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선거일, 모든 언론이 힐러리 클린턴의 승리를 예측했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달랐습니다. 트럼프가 이겼습니다. 대통령이 된 후에도 트럼프의 손자병법은 계속됐습니다. 북한과의 협상, 전임 대통령들은 조심스럽게 접근했습니다. 실무 협상을 먼저 하고 조건을 맞추고 그 다음에 정상회담을 했죠. 트럼프는 반대로 했습니다. 갑자기 김정은을 만나겠다고 했고 트위터로 협박했다가 칭찬했으며 예측할 수 없는 행동을 반복했습니다. 북한은 혼란스러웠습니다. 손자는 이렇게 썼습니다. 적을 끌어들이되 적에게 끌려가지 마라. 트럼프는 게임의 규칙을 바꿨습니다. 상대방이 원하는 방식으로 하지 않았습니다. 자기 방식을 강요했고 상대방이 따라오게 만들었죠. 무역전쟁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중국과의 관세전쟁, 전문가들은 만류했습니다. 경제가 무너질 것입니다. 하지만 트럼프는 밀어붙였습니다. 손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익이 있을 때만 움직이고 이익이 없으면 멈춰라. 트럼프는 명분이 아니라 실리를 따졌습니다. 동맹국에게도 돈을 요구했고 국제협약을 파기했으며 미국의 이익만을 챙겼습니다. 비난받았지만 개의치 않았습니다. 그는 손자의 또 다른 원칙도 실행했습니다. 적을 이용하라. 트럼프는 적대적인 언론을 공격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이용했죠. 논란을 만들어 언론의 주목을 받았고 비난받으면서도 화제의 중심이 됐으며 모든 뉴스가 자신에 대한 것이 되도록 만들었습니다. 손자는 이렇게 썼습니다. 적의 자원을 빼앗아 내 것으로 만들어라. 트럼프는 언론의 관심이라는 자원을 빼앗았습니다. 비난하든 칭찬하든 모든 언론이 그를 다뤘고 그는 공짜 광고를 얻었습니다. 어느 겨울밤 백악관, 트럼프는 손자병법에 대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2500년 전 책이지만 지금도 통합니다. 예측 불가능하게 움직이고 상대방을 혼란시키며 이익이 있을 때만 싸우고 적을 이용하라. 이것이 승리의 비결입니다. 빌 게이츠와 트럼프, 두 사람은 전혀 달랐습니다. 한 명은 조용히 기다렸고 한 명은 시끄럽게 공격했습니다. 한 명은 불법 복제를 방치했고 한 명은 관세 전쟁을 벌였습니다. 하지만 둘 다 손자병법을 이해했습니다. 싸우지 않고 이기는 법, 상대방이 예상하지 못하는 것을 하는 법, 형세를 만들고 기다리는 법, 적을 혼란시키고 이용하는 법. 2500년 전에도 지금도 승리의 본질은 같았습니다. 힘으로 밀어붙이는 것이 아니라 지혜로 이기는 것, 정면으로 부딪히는 것이 아니라 우회하는 것, 상대방의 예상대로 움직이지 않는 것. 손자는 알고 있었습니다. 전쟁의 본질은 속임수라는 것을, 가장 강한 자가 아니라 가장 영리한 자가 이긴다는 것을, 그리고 빌 게이츠와 도널드 트럼프는 그것을 증명했습니다. 시대가 바뀌어도 무기가 발전해도 승리의 공식은 변하지 않는다는 것을. 2025년 어느 겨울밤, 세계 곳곳에서 사람들이 손자병법을 읽고 있습니다. 실리콘밸리의 스타트업 창업자는 투자 전략을 고민하며 책장을 넘기고 월가의 펀드 매니저는 시장 진입 시점을 계산하며 밑줄을 긋고 있습니다. 서울의 한 대기업 임원은 경쟁사 대응 전략을 짜며 손자병법을 다시 꺼내듭니다. 2500년 전 중국 춘추 시대, 손문은 이렇게 썼습니다. 전쟁은 국가의 중대사다. 신중하게 생각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의 글은 짧았습니다. 한자로 6200자, A4 용지 5장 분량. 하지만 그 안에는 승리의 모든 비밀이 담겨 있었습니다. 왜일까요? 왜 2500년이 지난 지금도 손자병법은 읽히는 걸까요? 답은 간단합니다. 인간의 본질이 변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기원전 500년에도 사람들은 경쟁했고 지금도 경쟁합니다. 그때도 이기고 싶어 했고 지금도 이기고 싶어 합니다. 그때도 자원은 한정되어 있었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무기는 변했습니다. 칼에서 총으로, 총에서 미사일로, 미사일에서 사이버 무기로. 하지만 전쟁의 본질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이길 것인가? 어떻게 살아남을 것인가? 어떻게 최소한의 희생으로 최대한의 결과를 얻을 것인가? 손자는 답을 알고 있었습니다. 먼저 계산하라. 도천지장법 5가지 조건을 따져보라. 모두 유리할 때만 움직여라. 빠르게 움직여라. 속도와 기세로 압도하라. 적에게 대응할 틈을 주지 마라. 약한 곳을 쳐라. 강한 것과 정면으로 싸우지 마라. 물처럼 흘러라.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 싸우지 않고 이겨라. 콜린 파월은 이것을 증명했습니다. 철저한 준비, 압도적 전력, 100시간의 전쟁. 베트남의 수렁에서 배운 교훈을 걸프전에서 완벽하게 실행했습니다. 손정희는 이것을 증명했습니다. 6분의 결단, 도천지장법의 체크리스트, 60조 원의 결과. 2500년 전 병법이 2000년 비즈니스 세계에서도 통한다는 것을 보여줬습니다. 빌 게이츠는 이것을 증명했습니다. 싸우지 않고 이기는 법. 중국의 불법 복제를 방치하고 기다리고 시장을 장악했습니다. 트럼프는 이것을 증명했습니다. 예측 불가능의 힘, 형태를 감추고 적을 혼란시키며 게임의 규칙을 바꿨습니다. 하지만 손자병법은 단순히 이기는 법만 가르치지 않습니다. 더 중요한 것을 말합니다. 백전백승이 최선이 아니다. 이기는 것보다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지혜롭게 싸우는 것, 불필요한 전쟁을 피하는 것, 이길 수 없으면 싸우지 않는 것. 손자는 전쟁을 싫어했습니다. 그는 알고 있었죠. 전쟁은 파괴이고 고통이며 상처라는 것을. 그래서 그는 말했습니다. 싸우지 말고 이겨라. 이것은 비겁함이 아닙니다. 지혜입니다. 필요 없는 싸움을 하지 않는 것, 이길 수 없는 전쟁을 시작하지 않는 것, 자존심이 아니라 실리를 택하는 것, 명분보다 결과를 중시하는 것. 오늘 밤 당신이 어떤 전쟁을 치르고 있든지 물어보세요. 이 싸움이 정말 필요한가? 5가지 조건은 유리한가? 이길 준비가 되었는가? 그리고 가장 중요한 질문, 싸우지 않고 이길 방법은 없는가? 손자는 2500년 전에 떠났습니다. 하지만 그의 지혜는 여전히 살아 있습니다. 전쟁터에서, 회의실에서, 협상 테이블에서, 우리 삶의 모든 전장에서. 승리는 힘이 아니라 지혜에서 나옵니다. 용기가 아니라 계산에서 나옵니다. 운이 아니라 준비에서 나옵니다. 그리고 가장 위대한 승리는 피 한 방울 흘리지 않고 얻는 것입니다. 밤은 깊어가고 세상은 여전히 경쟁하며 사람들은 여전히 이기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이제 우리는 압니다. 진정한 승리란 무엇인지, 어떻게 싸워야 하는지, 그리고 언제 싸우지 말아야 하는지. 손자병법, 2500년의 시간을 관통한 불멸의 지혜. 그 마지막 교훈은 이것입니다. 가장 강한 자가 이기는 것이 아니라 가장 현명한 자가 이깁니다. 가장 용감한 자가 살아남는 것이 아니라 가장 준비된 자가 살아남습니다. 그리고 가장 많이 싸운 자가 위대한 것이 아니라 싸우지 않고 이긴 자가 위대합니다. 긴 영상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함께 따라오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2500년 동안 이어진 손자병법의 이야기가 의미 있었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주세요. 여러분의 관심이 더 좋은 영상 이야기를 만드는 힘이 됩니다. 다음 이야기에서 또 만나요.